네, 오늘은 2022년 4월 9일에 있었던 경북 의료기술지 공중보건학 문제,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고 이제 보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 보건 사이트에 올려주신 문제를 통해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복원된 문제로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우선 매번 시험에서 마찬가지지만 파트 1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제 그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요. 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그러니까 1권에서 우리 공중보건학 교재 1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2권에서는 파트별로 한 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빼놓고 공부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중보건을 준비하시니까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보건행정 사회부장에서도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파트도 꼼꼼하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거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경북 시험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어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의 문제도 없었고, 깊이 들어간 문제도 없었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는데, 한 문제 정도가 조금 개념상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문제를 좀 요렇게 내는 거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난이도에서는 95점 이상은 9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윈슬로의 정의, 우리 공중보건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수업에서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플한 내용이지만 시험 문제 끊임없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공중보건의 3가지 목적, 그리고 지역사회가 해야 될 5가지 노력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3가지 목적이라고 하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지역사회가 해야 될 노력으로는 환경위생관리, 전염병 관리, 그리고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서비스 조직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사회제도의 발전까지 해서 5가지의 노력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옳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와 5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했죠. 그래서 3가지 목적,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인 것이 공중보건이고, 공중보건은 누가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여기 제시되어 있는 5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자, 다 2번 문제. 레벨과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가 총 5단계가 있었죠. 그 5단계 중에서 보기 단계에서 시행해야 되는 예방 활동을 묻고 있는데, 병원치에 감염이 되긴 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는 몇 단계예요? 3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1단계는 뭐예요? 비병원성기,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단계. 그 다음 단계 2단계가 초기 병원성기, 병인의 자극이 형성이 되었지만 아직 질병에 걸리진 않은 단계라고 했고요. 3단계가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없는 불현성 질병기, 불현성 감염기라고 했어요. 4단계는 증상이 나타난 현성 감염기, 5단계가 회복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3단계인 불현성 감염기에는 뭘 해야 된다? 조기 진단, 조기 검진,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집단 검진, 선별 검사. 검사에서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3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강 증진 환경 위생은 1단계에 시행할 수 있겠고, 1단계인 초기 병원성기에 특수 예방 접종은 초기 병원성기에 해당하는 2단계. 그래서 1번은 비병원성기 1단계, 2번은 초기 병원성기 2단계, 3번에 있는 재활기에는 뭘 해야 돼요? 재활은 언제 해야 돼요? 회복기에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그래서 5단계에 따른 각각의 예방 활동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1차 예방이냐, 2차 예방이냐, 3차 예방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각각의 단계별 예방 활동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이 후천 면역에 대한 시험 문제도 정말 자주 나와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태아가 획득하는 면역은 우선 인공이에요? 자연이에요?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자연이겠고, 그 다음에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면역에 해당이 되겠죠. 엄마가 만들어진 항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자,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린 다음에 형성된 면역. 인공 능동은 인위적으로 항원. 그래서 뭐 생균 백신, 사균 백신, 순화 독소를 넣어줘서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면역. 이 자연 수동 면역은 임신 상태에서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되는 면역. 그리고 자연 수동은 회복기 혈청이나 감마글로불린, 뭐 파상풍, 항독소 같은 것들이죠. 자, 4번에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거의 없어서 자신과 타인이 환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고 면역학적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이 가능한 감염을 의미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면서 이게 보균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불연성 감염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선 그 감염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우리가 감염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불연성 감염, 현성 감염, 잠재 감염, 뭐 자가 감염 이런 것들, 그래서 감염의 유형을 설명을 했었고, 보균자는 어디서 설명했냐면 병원소를 설명할 때 병원소에는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린,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소인 경우가 있고 동물이 병원소인 경우가 있고, 사람 중에서도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소인 경우가 있고, 증상은 없지만 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보균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본다면 여기서는 감염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불연성 감염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현성 감염은 증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고요. 건강보균자랑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은, 건강보균자는 질병, 여기에 보시면은 감염이 됐긴 했지만 증상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게 그나마 얘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점이 될 수가 있는데, 건강보균자는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보통 불연성 감염자는 그 질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없지만 약간의 전조 증상 같은 거, 왜 이렇게 조금 몸살기가 있나 미열이 있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질병 자체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어요. 보통 그걸 구분을 해보자면. 그래서 건강보균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균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강보균자라고 해요. 자, 건강보균자에는 뭐 영구보균자도 있고요, 일시보균자도 있고, 일시보균자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보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그걸 건강보균자라고 하는 거고, 잠복기 보균자는 뭐예요? 질병이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균을 내보내고 있는 거여서 불연성 감염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연성 감염은 꼭 잠복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은 불연성 감염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감염, 불연성 감염, 예를 들어서 폴리오 같은 거 걸렸는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이건 잠복기 보균자랑 또 다른 거죠. 그냥 불연성 감염으로 끝나는 질병들이 있는 거고, 잠복기 보균자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균이 먼저 나오는 사람을 잠복기 보균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 소화기계 감염병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에도 균이 배출이 되죠. 그런 상태까지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잠복기 보균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불연성 감염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불연성 감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나 증후가 없는 상태로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고,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불연성 감염자도 병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를 배출하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중요한 대상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현성 감염자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 건강보균자는 감염에 의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비형감염 보균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증상이 없지만 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자랑 다름은 없지만 병원체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균을 배출을 하는 사람을 건강보균자라고 해요.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영구적일 수도 있고, 오랜 기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잠복기 보균자 같은 경우는 질병의 잠복 기간 동안에 병원체를 배출하면은 그냥 잠복기 보균자라고 해요.
그다음 5번 문제. 5개월 된 영아가 현재까지 접종하지 않은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 개월수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분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6개월과 12개월 사이를 딱 나눠서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들이 있고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6개월 안쪽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결핵, 비형간염, 그리고 DPT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 12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게 MMR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MMR 수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4번 홍역 유행성 이어삼년 풍진 3개 묶어서 MMR 혼합 백신으로 접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결핵 같은 경우는 0개월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요. 한번 비형간염은 0개월, 1개월, 6개월에 실시를 하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묶어서 우리 DPT라고 하죠. 혼합 백신으로 접종을 하는데 2, 4, 6개월에 3차, 1차, 2차, 3차 하고 12, 15개월 만 4세, 6세, 만 11, 12세까지 해서 추가 접종이 들어가죠. 자, MMR 홍역 유행성 이어선염 풍진은 12, 15개월에 1차 그리고 만 4, 6세에 2차 접종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문제. 자, 헬스플랜 2030 문제는 항상 제가 올해 특히 2022년 시험 문제는 꼭 나올 거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쉽게 나온 문제죠. 제일 쉬운 문제가 목표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 분과에 그 중점 과제 묻는 문제 정도가 제일 쉽죠.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에는 뭐가 들어가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그리고 또 하나 구강건강이 들어갔죠.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은 요거 구강건강 영양이고, 금연은 맞지만 비만은 어디로 들어가요? 비만은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에 들어가야 되겠고, 치매는 정신건강관리 들어가야 되겠죠. 결핵은 감염병, 그래서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로 들어가야 되겠고, 정신은 정신건강관리 분과가 따로 있는 거고요. 신체활동이랑 금연은 건강생활실천 분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헬스플랜 2030의 요 딱 그 표 있잖아요. 자,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나 뭐 사업 분야, 세부 사업 분과 이런 거 중요하지만 기본 원칙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어요. 자, 7번 문제. 인구 구조 중에서 종형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에서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형이 피라미드형과 종형과 항아리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의 전입, 전출,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형이 별형과 기타형, 뭐 농촌형, 호로형이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종형이니까 종형은 어떤 상태?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낮아서 인구가 정지해 있는 상태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는 선진국형에 해당하는 것은 항아리형이 되겠죠. 그럼 피라미드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모두 높거나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형까지 포함이 돼서 피라미드형은 후진국형이다라고 했고, 생산연령 인구가 높은 게 별형, 도시형, 성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 종형, 항아리형 있고 별형과 기타형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이 피라미드형은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고요. 인구 증가형. 종형은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인구 정지형.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인구가 감소한다.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가 되는 유형이다라고 했어요. 자, 별형, 성형, 도시형, 유입형, 생산층 인구가 많이 몰려들었죠. 전체 인구 중에 50%가 생산층 인구인 경우 50% 이상. 자, 기타형, 농촌형, 호로형, 뭐 유출형, 표주박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별형과 반대로 생산층 인구가 나간 거죠.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인 유형을 의미한다. 자, 7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8번 문제.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뭘 한다? 수시예요, 임시예요? 수시는 개인, 임시는 집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는 같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임시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배치적 건강 진단은 뭐예요? 어떤 근로자를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를 할 거예요. 새롭게. 신규 채용을 했든 새롭게 전환 배치를 했든 그럴 경우에 그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게 배치 전 건강진단이었고, 수시 건강진단은 누구들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아니지만 어떤 직업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개인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수시건강진단을, 자, 지금처럼 꼭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아니어도 같은 부서 사람들 또는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임시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래서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외에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임시건강진단을 보시면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이 특수건강진단을 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비슷한 질병의 자각, 내가 느끼는 것, 타각, 남들이 보기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9번 문제.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것, 두 개의 산포도를 비교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측정값의 산포도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뭐다? 변이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중앙값은 뭐예요? 중앙값은 산포도가 아니라 대표값 중에 하나로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을 중앙값이라고 했고요. 분산은 뭐예요? 평균 편차는 뭐예요? 자, 산포도 쭉 한번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산포도는 뭐예요? 산포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 평균 중심으로 흩어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산포도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자료를 모았는데 요런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 가장 많이 있는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범위라고 했고요. 편차는 뭐예요? 자, 여기가 평균이라고 할 때, 자, 이 각각의 측정값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럼 이쪽은 여기가 작은 값,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요 값에서 얘를 빼면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자, 요거를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0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편차를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다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다? 분산이다. 어떻게? 여기에다가 편차에다가 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등호가 떨어지고 대신 이제 값이 2배로 커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놨더니 어떻게 값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 S제곱이 분산인데, 이제 루트를 씌우면 제곱이 없어지겠죠. S만 나오는 요걸 표준 편차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정규분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값이 이 표준 편차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평균 편차는 잘 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냥 제곱 안 하고 이거의 절대값, 마이너스 등호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서 평균을 구하는 것을 평균 편차라고 했어요. 자, 변이계수는, 자, 지금까지 본 1번부터 5번까지 평균 편차까지의 산포도는 하나의 데이터에서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냈다라면은, 변이계수는 2개 이상의 산포도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변이계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조사한 자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겠죠. 그거를 평균이 100일 때 표준 편차가 얼마지?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산포도를 비교할 때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산포도라고 하는 것이 변이계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변이계수에 대한 설명이 심플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보건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는 약간 도덕 문제,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되기도 하죠. 보건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교육을 계획할 때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교육을 계획할 때는 교육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 입장에서 당연히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방법, 측정 기준은 계획할 때 만들어 넣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당연히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그래서 우리 보건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구체적으로 하고 대상자 입장에서 하고,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보건 사업이랑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교육에 사용할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토론이나 협력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적절히 활용하고, 참여하는 인원 예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해야 되겠고요. 평가 방법, 측정 기준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11번 문제, 합계 출산율에 대한 정의. 합계 출산율은 누구 중에서 가임 가능한 여자가 평생 낳은 아이수, 출생아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했고, 가임기 여성이 낳은 여자 아이 수는 뭐예요? 여기는 요거는 총 재생산율이라고 했고요.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는 게 일반 출산율이라고 했어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조출생률, 보통 출생률, 보통 출생률이라고 했죠. 정답은 1번. 그래서 합계 출산율, 총 재생산율, 순 재생산율. 합계 출산율은 가임 가능한 여자 한 명이 낳은 평균 자녀의 숫자. 총 재생산율은 그 아이들 중에서 여자 아이들 숫자. 순 재생산율은 이렇게 계산한 여자 아이들 중에서 출산 가능 연령에 도달한 생존 여자 아이 수. 그래서 여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고려한 것이 순 재생산율이라고 했죠. 11번, NHI랑 NH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NHI는 뭐예요? 사회보험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고, NHS는 국가보건 서비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이용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NHS 유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재원인 것은 NHS고, NHI는 재원이 뭐예요? 재원의 세금이 90%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겠죠. 국민건강보험을 행하는 국가, NHI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한국,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등이 있고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NHS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죠. NHI, 국민건강보험제도랑 NHS,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중에서 의료비에 대한 통제 효과는 어디가 강하다? NHS가 강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주면서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NHI 국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어때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의료비 통제 효과는 더 낮아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 자, 의료의 질 저하 문제는 주로 NHS 국가에서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NHI는 민간의료기관이 더 많고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까지를 채택하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의료의 질이 더 높아지는 그런 장점은 또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그래서 NHI는 보험료를 각출해서 재원으로 이용을 하고요. 의료기관을 통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유형이다라고 했어요.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의료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재원이라는 거고, 정부에 대한 의존심을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이 대표적이에요. 양질의 의료 제공,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는 긍정적이지만 의료비 억제 효과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NHS는 의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국가 책임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했어요. 재원은 다 뭐다? 그래서 대부분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가 대표적이죠. 의료비에 대한 통제 효과는 강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자, 13번 문제, 진료보수 지불 제도 중에서 의료비 억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의료비 억제 효과가 낮은 건 행위별수까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진료보수 지불제도에는 행위별수까지, 포괄수까지, 인두제, 봉급제, 그리고 총액계약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의료비 증가의 문제,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 게 바로 행위별수까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대표적으로 봉급제는 사실 의료비 증가나 뭐 억제 이런 걸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차피 월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제도를 비교하는데 행위별수까지는 사후 지불 방식, 요 세 가지는 사전 지불 방식이라고 우리가 하죠. 사후 지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자가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병원에서 얼마를 받을지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줘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언제 정해져요?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나면은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한 만큼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를 100만큼 제공했으면 100만큼의 비용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포괄수까지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사전 결정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전에 병원에서 받을 돈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과잉 진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지불 방식은 의료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강하고 사후 지불 방식은 의료비 억제 효과가 약하다 또는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통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행위별수까지는 제공되는 서비스마다 가격을 책정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보상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고 의료인 입장에서의 재량권,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첨단 의과학 기술 발달을 유도하지만 단점은 과잉 진료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의료 남용 그리고 의료비 상승 문제, 행정적으로도 복잡해요. 하나 처방할 때마다 건건이 다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14번 지역사회에서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질병의 유병률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P는 I 곱하기 D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P가 유병률, I는 발생률, D는 이환기간, 질병의 이환기간이죠. 그래서 발생률이 높아지거나 이환기간이 높아지면 유병률은 증가해요. 근데 발생률이 낮아졌다? 유병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영향을 주겠고 이환기간이 짧아졌다? 유병률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질병의 이환기간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유병률이 증가하겠고요. 발생률의 감소는 유병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 노후된 의료 기술이나 의료 이용률 증가 자체가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니죠. 그래서 발생률과 이환기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자, 보건소. 이거는 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와 기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문제 뭐 너무 중요하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질병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는 따로 분리해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나온 거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 영유아 건강 유지나 증진, 정신건강 증진,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모두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용들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하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업무들 당연히 하겠죠. 거기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보건의료 건강 증진의 중장기 계획, 실행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겠고 건강 실태 조사 같은 거,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해야 되겠고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그래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에 대해서 지도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약사에 관한 것,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까지가 여기 들어가죠. 자,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요번에 분리돼서 출제가 된 거죠.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국민건강 증진, 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 영유아 건강 유지 증진 있고요. 그다음 취약계층 건강 유지 증진, 정신건강 증진, 생명 존중에 관한 것, 그리고 뭐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난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게 포함이 되겠죠. 15번은 정답 4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문제. 농약 성분인 메틸 이소시암염 MIC가 문제가 됐던 사건은 뭐예요? 보팔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보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인도의 보팔시에 살충제 공장, 그래서 농약의 일종이죠. 살충제 공장, 미국의 화학 기업이었는데 여기에서 메틸 이소시안염이라는 MIC 가스가 유출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 피해를 일으켰던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던 게 보팔 사건이었고, 도노라 사건은 뭐예요? 도노라 공업지구에서 공장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그때 기온 역전이 형성이 되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켰던 사건이고, 가네미 사건은 뭐예요? 일본의 가네미라는 회사에서 그 미각류,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짜내는데 거기에 PCB가 혼합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LA 스모그는 뭐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나온 오염물질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오존이 형성이 되고 그때 하필이면은 침강성 역전이 있으면서 또 대기 오염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보팔 사건이고요. 자, 보팔 사건은 그래서 인도 보팔시 살충제 공장에서 MIC 메틸 이소시안염이라는 독가스가 유출돼서 발생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도노라 사건, 뭐 가네미 사건, LA 스모그 쭉 설명을 드렸고요. 환경오염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정답은 1번 보팔 사건이고, 17번 보기의 내용을 의미하는 용어를 묻고 있는데, 자, 우리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구분된 인구 집단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강 수준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 뭐겠어요? 건강의 형평성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정의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보시면은 건강 형평성이란 사람이 자신의 건강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형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 요구에 대해 동등한 건강 요구에 대해서는 동등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동등한 건강 요구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동등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 문제. 식중독 원인 식품 독소 감자, 솔라닌, 피마자시, 리신, 그리고 독버섯 하면 독버섯은 대표적인 게 무스카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독버섯의 그 독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스카린, 뭐 팔린, 콜린 이런 것들 쭉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독성이 강한 게 아마니타톡신.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무스카린, 가장 독성이 강한 건 아마니타톡신이었고 시큐톡신은 누구예요? 동미나리 시큐톡신이었죠. 덜 익은 매실 청매는 아미그달린.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독버섯, 동미나리 잘 연결하시고, 자, 19번 보시면 유해물질을 묻고 있는데 탄수화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데 사용이 된대요. 자,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면서 지방질을 녹이고 실온에서는 액체면서 휘발하기 쉬운 특징이 있고 접착제, 고무, 가죽 가공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는 게 대표적인 유기용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유기용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유기용제라는 물질, 이 화학물질 자체가 다른 물질을 녹이는 데 주로 사용이 돼요. 자,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지방질 녹이는데 주로 지방질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자, 액체면서 휘발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화학 제품이나 합성 세제, 의약품, 농약, 뭐 사진 약품이나 방부제 이런 화학 공업 제품 제조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접착제, 금속 코팅, 착색, 세척, 고무나 가죽 가공 이런 데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유기용제예요. 19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대요. 자,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매개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이 뭐죠?
쯔쯔가무시증이 있었죠. 잠복기가 10일 정도래요. 보시면은 자, 패스트는 누가 매개해요? 쥐가 가지고 있는 누구? 벼룩이 매개하죠. 쥐벼룩. 말라리아는 병원소가 누구예요? 말라리아는 사람이 병원소고 누가 매개한다? 모기가 매개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쥐가 병원소고 진드기가 매개한다라고 했고, 유행성 출혈열 누가 병원소예요? 쥐가 병원소고 어떻게 매개가 돼요? 들쥐의 배설물로부터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게 유행성 출혈열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쯔쯔가무시증까지 해서 자, 2022년 4월에 있었던 경북 의료기술직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2022년 4월에 있었던 경북 의료기술직 공중보건학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경북 시험 보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